제7부 문벌 귀족의 시대, 이자겸과 묘청의 난.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란과의 3번의 전쟁, 그리고 서희와 강감찬의 영웅담을 들어봤습니다. 1019년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약 1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고려 내부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약해지고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과거제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면서 새로운 귀족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왕조차도 이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1100년대 2개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는 이자겸의 난. 외척 세력이 왕을 위협하고 심지어 왕궁을 불태운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묘청의 난. 서경, 지금의 평양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무력 충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건이 세운 고려가 어떻게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망 문벌 귀족의 시대. 11세기 후반 바뀐 고려. 1019년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거란과는 평화관계를 유지했고 송나라와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무역도 번성했습니다. 문화도 꽃피었습니다. 불교 문화, 유교 학문, 예술 등이 발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에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이었습니다. 문벌 귀족이란? 문벌 귀족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정한 제도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또 과거에 합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책을 살 여유가 있었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민의 자손들은 농사를 지어야 했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가문들이 대대로 과거에 합격하고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문벌 가문으로는 경주 김씨, 파평 윤씨, 인주 이씨, 해주 최씨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딸을 너희 아들에게 시집 보내고 너희 딸을 우리 아들에게 시집 보내자. 이렇게 해서 소수의 가문들이 하나의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이들 문벌 가문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고 그러면서 외척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왕권의 약화. 11세기 후반 고려의 왕들은 점점 더 힘이 약해졌습니다. 예종제위 1105-1122은 학문을 좋아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약했습니다. 인종제위 1122-1146은 더욱 심했습니다. 인종 때 외척 세력이 극에 달했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 그는 누구였나? 이자겸은 인주 이씨 출신으로 문벌 귀족 중에서도 최고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신 모두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겸의 딸들이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시집 보냈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인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자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딸을 인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인종의 왕비가 자신의 외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이자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권력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이막 1126년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권력. 1122년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당시 인종의 나이는 16이었습니다.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위, 조카들을 고위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조정은 사실상 이자겸의 사유물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자겸의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종은 성장했습니다. 1126년 인종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할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종의 반격. 1126년 초 인종은 비밀리에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자겸을 제거하자.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자겸은 강력했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의 측근 중 한 명인 척준경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이자겸을 제거하겠습니다. 1126년 3월 척준경은 군사를 이끌고 이자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해 반격했습니다. 개경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왕궁 화재.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척준경의 군대와 이자겸의 군대가 궁궐 근처에서 충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왕궁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은 급히 궁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께서 몸을 피하시는데 연기와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왕의 옷이 불에 타고 머리카락도 그을렸다. 인종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왕궁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자겸의 승리, 그리고 몰락. 전투는 이자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척준경은 패배했고 도망쳤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전하를 해치려는 역적들을 제가 물리쳤습니다. 인종은 굴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자겸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그를 증오했습니다. 1126년 4월 김부식을 비롯한 신하들이 비밀리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이자겸의 집을 포위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자겸은 저항했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자겸은 체포되었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을 유배 보냈습니다. 외할아버지였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자겸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남긴 것. 이자겸의 난은 고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척이 왕을 위협하고 왕궁을 불태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 왕권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사회적 불안정이 커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삼막 1135년 묘청의 난. 서경 세력의 등장.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 고려 조정은 안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경,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방 세력의 반발이었습니다. 서경은 고려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서경을 중시하라고 했을 정도였죠. 서경은 고구려의 옛 수도였고 고려도 이곳을 제2의 수도처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경은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권력은 모두 개경에 집중되었고 서경 출신 인물들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습니다. 서경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묘청과 정지상. 이때 등장한 인물이 묘청입니다. 묘청은 서경 출신의 승려이자 풍수지리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경의 지기가 쇠했다. 이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서경은 고구려의 옛 땅이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고려가 다시 강성해질 것이다. 묘청의 주장은 단순한 풍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서경 출신 인물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묘청에게는 동지가 있었습니다. 정지상이라는 문인이었습니다. 정지상도 서경 출신으로 중앙 정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종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도운동. 1128년부터 묘청과 정지상은 적극적으로 천도를 주장했습니다. 전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십시오. 그러면 고려가 중원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국호를 바꾸자고도 했습니다. 고려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위라는 새 나라를 세웁시다. 인종은 처음에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129년 인종은 실제로 서경을 방문했습니다.
서경의 대화궁이라는 별궁을 짓기도 했습니다. 천도를 진지하게 고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문벌 귀족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김부식이 앞장섰습니다. 전하, 수도를 옮기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묘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김부식은 유교 사상을 신봉하는 보수파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도가 실현되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135년 반란의 시작. 1135년 초 인종은 결국 천도를 포기했습니다. 개경 문벌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묘청과 정지상은 분노했습니다. 개경에 썩은 귀족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1135년 1월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호를 대위라고 선포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묘청군은 서경과 그 주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진군하려 했습니다. 1년간의 전쟁. 인종은 김부식에게 명령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라. 김부식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1135년 한 해 동안 고려는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묘청군과 정부군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처음에는 묘청군이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서경과 그 주변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정부군은 규모도 컸고 장비도 우수했습니다. 1136년 초 김부식은 서경을 포위했습니다. 몇 달 동안 포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서경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청의 최후 1136년 2월 서경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묘청의 부하 중 일부가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묘청을 죽이고 김부식에게 항복했습니다. 묘청의 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1년 1개월 동안의 반란이었습니다. 김부식은 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정지상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서경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사막 두 반란이 남긴 것. 고려의 균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 두 사건은 고려 사회의 깊은 균열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왕권의 약화였습니다. 왕이 외척에게 위협받고 반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신하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왕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개경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서경의 반발. 이것은 고려가 전국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상적 대립이었습니다. 풍수지리와 도참 사상을 믿는 묘청과 유교 이성주의를 신봉하는 김부식. 이 대립은 단순한 미신 대 과학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보수와 개혁, 중앙과 지방, 기득권과 도전 세력의 대립이었습니다. 왕건의 꿈과 현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왕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왕건은 포용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견훤까지 받아들이고 각 지역의 호족들과 협력했습니다. 왕건이 꿈꾸었던 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12세기 고려는 어떠했습니까? 소수의 문벌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지방은 소외되고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왕건의 꿈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더 큰 위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끝났지만 고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신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무신들은 철저히 차별받았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무신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1170년 그들은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세기 고려의 내부 혼란을 살펴봤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두 사건 모두 고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200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포용과 협력의 정신은 사라지고 권력 독점과 갈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 무신들이 문신들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후 약 100년 동안 무신들이 고려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